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데이 -30 합격 온라인 스터디 이번에 운동 생리학 시간인데요. 이 운동 생리학은 7과목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평가되고 선택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체육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많아서 공부를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이 운동 생리학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운동 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용어가 난해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읽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오답 해석을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이 적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생리학도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저희가 이 2025년 최신간 이 스포츠조사 2급 교재를 제출했는데요. 교재에 이어서 이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 책까지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의 경우에 2024년 기출 1회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 4회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험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단기 기출에서 10문제, 그리고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에서 10문제, 총 20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에서 체력의 정의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문제를 고르는 것인데요. 보면은 두 개씩 정답이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엔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리 능력이다. 자, 니은은 운동생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상태이다. 이게 생리학 문제인데 벌써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죠. 그리고 디귿을 보면 체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후천적인 훈련으로는 향상될 수 없다. 마지막 리을을 보면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다양한 신체적 요소로 구성된 능력이다 라고 묶여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으로 묶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답은 2번 기억과 리을이 정답으로 볼 수 있어요. 기억 같은 경우에 체력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리적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운동 수행의 기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역시 체력의 구성 요소인 근력,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 다양한 신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운동 수행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오답을 살펴보면 니은 같은 경우에 체력은 심리적 요소가 아니라 신체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죠. 그리고 디귿 역시 체력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에 후천적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보기에서 유산소성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적응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타입 2 근섬유 비율의 증가, 니은은 모세혈관 밀도의 증가, 디귿 같은 경우엔 타입 1 근섬유 비율이 증가, 리을은 지방 조직의 비율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하면 장기간 지구성 운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어떠한 적응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찾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이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3번으로 니은과 디귿이 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니은을 보면 이 유산소 운동은 근육 내 모세혈관 밀도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적응 효과로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하면서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향상되고 산화대사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성 지구력이 향상되고 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 역시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하면 타입 1 근섬유의 비율과 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답풀이를 살펴보면 이 타입 2 근섬유, 흔히 속근섬유라 불리죠. 이 속근섬유는 무산소성 운동, 즉 저항 운동이나 스프린트 운동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산소성 운동에는 맞지 않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의 지방 조직 비율의 증가는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연소가 많아지는데 당연히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트레이닝 원리가 나왔네요. 여러분 트레이닝 원리도 제가 저번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레이닝 원리 중에 과부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운동 수행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만을 고려한다. 2번은 과부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나 양을 늘려야 한다. 3번은 신체가 발전하려면 현재 신체 활동 수준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4번 트레이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답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에 정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과부하의 원리라 하면 트레이닝에 점진적인 부하를 가해서 점점 더 많은 부하를 가해야 된다는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운동 수행에 있어서 단기간의 효과만을 고려한다입니다. 이 과부하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효과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속적인 장기간 효과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운동 수행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만을 고려한다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엔 보기에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찾는 문제예요. 이번에 제가 묶인 게 많은 문제들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답이 하나인 문제보다 이렇게 2개, 3개 있는 문제들에서 보통 시험 때 많이 틀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인 문제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답을 살펴보면 기억, ATP는 신체의 에너지 저장 분자로 모든 세포에서 사용된다. 니은 유산소성 대사는 주로 지방과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디귿 무산소성 대사는 체내 산소가 충분할 때 주로 활성화된다. 마지막 리을은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젖산 축적이 줄어들고 피로가 감소한다. 이렇게 4개인데 옳은 것만 고르는 문제죠. 이제 이 에너지 대사 문제에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너지 대사는 영양소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 기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이 이제 옳은 설명인데요. 기억 같은 경우에 ATP는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세포 내에서 에너지 전달의 기본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역시 유산소 대사는 지방과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장시간 운동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답풀이를 살펴보면 이 디귿의 무산소성 대사는 체내 산소가 부족할 때 주로 활성화가 돼요. 즉 무산소성 대사는 단거리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 등 짧고 강한 운동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산소가 충분할 때는 유산소성 대사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젖산 축적이 늘어나고 피로도가 증가한다. 즉 고강도 운동에서는 근육 내 젖산이 축적돼서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신경계 문제가 나왔네요. 이 신경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문제인데요. 1번 신경계는 뇌 척수 및 신경으로 구성된다. 2번 신경계는 오직 말초신경만으로 이루어진다. 3번 중추신경계는 주로 운동 기능만을 조절한다. 4번 신경계는 내분기계의 기능을 직접 조절한다. 네, 이 신경계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1번 신경계는 뇌 척수 및 신경으로 구성된다입니다. 이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되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중추신경계의 주요 역할은 신체의 정보 처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의 경우에 인지, 감정, 운동 등의 조절 기능을 하고 여러 기능 수행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척수 같은 경우엔 신경 신호를 전달해서 신체와 뇌 사이의 정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이 신경계가 말초신경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엔 중추신경계는 운동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신경계 같은 경우에 내분비계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내분비계의 직접적인 조절자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골격근의 구조 단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찾는 문제네요. 골격근의 구조 단위가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이 골격근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에 근육으로 끝난다. 요거 저희 골격근과 운동 시간에 찾아봤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천천히 보다 보면 어떤 게 작은 단위고 큰 단위로 가는지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전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이제 1번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골격근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근원섬유입니다. 이 근원섬유가 합쳐져서 근섬유를 이루고 근섬유들이 다시 합쳐져서 근세포를 이루고 근세포가 합쳐져서 근다발이라는 단위를 이루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근다발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격근을 이루고 운동 시에 수축을 하는 근육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 요 근원섬유, 근섬유, 근세포, 근다발 순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7번인데요. 7번 문제를 살펴보면 보기에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심장은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된다. 니은은 심장의 주기적인 수축은 심장 근육의 자발적인 전기신호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디귿은 심장은 대동맥을 통해 산소가 없는 혈액을 전신으로 보낸다. 마지막 리을은 심장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문제가 2개 섞인 것만 아니라 3개 섞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심장은 좌측과 우측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방실, 방실 이렇게 부르는 걸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주기적 수축은 심장 근육의 자발적인 전기 신호에 발생한다. 우리 동방결절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심장이 대동맥을 통해 산소가 없는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 아니고 이제 리을은 심장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 아니라서 3번 기억, 리을, 니은, 리을이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하나 내가 맞는 건지 생각을 하다 보면 끝내는 틀린 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마지막에 틀린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호흡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호흡계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나온 문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확산, 환기, 내호흡, 외호흡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자, 확산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분자의 무작위적인 움직임이다. 환기는 외부 공기가 폐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기체 교환 과정과 무관하다. 내호흡은 폐에서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외호흡이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가 조직세포로 전달되고 이산화탄소는 혈액으로 확산되어 배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이 정답은 이제 1번 확산입니다. 확산 같은 경우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분자의 무작위적인 움직임이다가 정답이고요. 나머지 오답을 살펴보면 먼저 환기를 보면 단순히 공기가 폐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폐포에서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호흡 같은 경우에 조직과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기체 교환 과정으로 혈액 속의 산소가 조직세포로 확산되고 세포가
이를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다시 이송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호흡 같은 경우엔 폐에서 이루어지는 기체 교환 과정으로서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확산되고 혈액속의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내호흡과 외호흡의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헷갈리지 말고 내호흡, 외호흡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보기에서 유산소 운동 시 심박수가 상승하는 생리적인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 기억부터 살펴보면 근육 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하고 니은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 디귿은 심장의 혈액 펌프 능력이 증가, 리을은 산소 공급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 선택지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정답은 2번 니을과 리을이 이제 정답입니다. 니은부터 살펴보면 이 유산소 운동 시에는 대사작용이 활발해지면서 CO2,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박수가 증가하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 유산소 운동 중에는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므로 심박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 즉 에너지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풀이를 살펴보면 기억, 글리코겐 저장량 증가 같은 경우엔 장기적인 적응 현상으로 유산소 운동 중에 즉각적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디귿 역시 심장의 혈액 펌프 능력 1의 박출량이라고 하죠. 장기적인 적응 현상이며 운동 중 즉각적으로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덧 10번 문제인데요. 이 10번 문제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사 과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대사 과정 되게 복잡하죠. 드디어 이 대사 과정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 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 하나로 포도당 한 분자가 효소의 촉매작용을 통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화학 반응을 포함하는 대사 경로이다. 이 과정 중에도 ATP가 생성되고 산소 유무에 따라 해당 산물이 다르게 대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글이 굉장히 길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포도당 한 분자가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저희 잘 생각해보면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 포도당을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만 외우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포도당 하면 뭐죠? 말 그대로 당이죠. 그리고 당을 두 분자로 분해한다. 즉,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벌써 정답을 보면 정답이 눈에 보이시죠? 자, 1번 해당 과정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해당 과정과 다른 시스템들을 외우기 어려울 때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하는 포도당 분해의 첫 번째 과정은 무조건 해당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신다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답풀이 해볼 텐데요. 먼저 이 ATP P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단기간 운동 시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경로로 몸속에 저장된 ATP를 활용하는 경로죠. 그리고 3번 산화적 인산화는 이 해당 과정 ATP PC 그리고 밑에 있는 TCA 사이클하고 약간 달라요. 이 TCA 사이클을 돌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NADH 등 에너지를 이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로 환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CA 회로 역시 해당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산소 대사 과정으로서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에 나왔던 단기 기본서에서 10문제를 뽑아서 저희 또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시적인 추위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비자발적인 떨림 발생, 2번 피부혈관 수축, 3번 항인효 호르몬 분비로 세포 내 열 생성 증가, 4번 땀 분비 감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3번
이제 항인용 호르몬 분비와 세포 내 열 생성 증가예요. 이 항인용 호르몬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신장의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고 체내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 열 생성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떨림이라던가 혈관 수축 그리고 땀 분비 감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면서 이렇게 추위에 노출됐을 때 체온을 올리는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호르몬 문제가 나왔네요. 또 이 호르몬이 너무 외우기 힘들고 내분비계에 들어가면 많은 설명도 없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호르몬 보면은 다 이름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또 어디서 작용하는지 일일이 외우기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내분비계 문제 역시 생리학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독하면서 외워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호르몬을 고르는 건 아니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1번을 보면 호르몬은 한 번 작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2번은 호르몬은 특정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와 기관에만 영향을 미친다. 3번은 호르몬은 매우 소량으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4번은 호르몬은 내분비선에서 생성돼서 직접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딱 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호르몬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외우신 분들이라면 이거 한 번에 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 호르몬은 한 번 작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인데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서 반응이 느리지만 한 번 작용해서 작용하자마자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래 남아서 표적세포에서 조금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이 오답이고 나머지 세 문제는 정답으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까 저희 해당 과정 문제 같이 풀었는데 또 해당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에너지 대사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인 대사 과정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오답률도 상당히 높은 걸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당 과정 문제를 다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1번 ATP 합성은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난다. 2번 단백질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리고 3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합성해서 근육으로 전달하고 4번 수소에서 피루부산이 결합해서 젖산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정답의 본질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ATP 합성,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아까 전에도 제 입으로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요건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반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합성해서 근육으로 전달한다. 이것도 말이 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합성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수소가 피로부산과 결합해서 젖산을 형성한다. 이것도 맞는 정답이에요. 그럼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여기 옳다고 생각하는 게 3개나 있네요.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최종 산물인 이 피로부산과 수소가 결합해서 젖산을 형성한다. 이 과정만이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나머지 미토콘드리아와 전자전달계 과정은 해당 과정이 끝나고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함정입니다. 다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4번만이 정답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볼 텐데요. 4번 문제는 고지 환경에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혈압이 감소하고 2번 호흡 속도가 증가하고 3번 심박동수 증가 그리고 4번 혈액 내 산소 농도가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1번 혈압이 감소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지 환경에 단기간 노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혈압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결과로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고지 환경에 적응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옳은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다음 문제는 속근에 대한 설명이에요. 속근. 아까 전에 저희 타입 1, 타입 2를 살펴본 속근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는데 이 옳은 설명만 고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수축 속도가 빠르다. 니은, 피로 내성이 강하다. 디귿, 산화 능력이 높다. 리을, 해당 능력이 높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네 가지는 속근과 백근에 대한 정답 특성을 딱 반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는 속근에 대한 정답이고 두 문제는 이제 지근에 대한 정답인데요. 정답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니은, 기역과 리을이 이제 속근에 대한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근 같은 경우에 강한 운동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빠른 수축 속도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빠르게 에너지를 생성해야 되는 탄수화물에 대한 해당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산소성 운동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은과 디귿은 이제 속근보다는 지근, 즉 유산소성 운동에 적합한 근육의 특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근에는 피로 내성이 약하고 반대로 또 산화 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있는 2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볼 텐데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육의 기관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이 근육 내에 존재하는 감각 수용체로 작용을 하고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급격한 신전 시 반사적 근육 활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되게 많은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4개. 근형질세망, 동방결절, 모세혈관, 금방추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이 근육 부분을 잘 살펴보신 분들이면 이 내용을 무조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금방추입니다. 이 금방추 같은 경우엔 골격근에 위치하고 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감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근육이 급격한 신전 시에 반사적 근육 활동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근형질세망 어디서 나왔죠? 이 근형질세망 같은 경우엔 근육세포 내의 소포체로 칼슘 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죠. 그리고 동방결절 같은 경우에 심장에 정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 모세혈관은 뭐 혈관에 있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혈관과 조직 간의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혈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육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통해 수의적으로 수축 및 이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에 대한 문제예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 이것만 봐도 벌써 정답이 나왔죠. 뭐냐면 여기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은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골격근입니다. 네. 혹시 여기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 심장이나 내장 기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이 나머지 뭐 심장근, 이런 내장근 이런 거를 수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적 움직임이 가능한 근육은 골격근 뿐이다. 그리고 평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횡문근과 평활근으로 구분되어서 나뉘는 그 평활근인데, 즉 내장근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골격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기역 같은 경우에 지방은 운동 중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은은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지방이 주요 연료로 사용된다. 디귿은 지방산은 글리코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분해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거를 골라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은 1g당 9kcal의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중 에너지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은 글리코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분해되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빠르게 사용되는 에너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늦지만 오랜 시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니은이 정답이 아닌 것은 이 디귿에서 알 수 있죠.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지방이 주요 연료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운동 강도가 강하고 빨리 시작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는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세사 활주 과정, 즉 근수축 과정을 시작과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엔 근육세포의 활동전이 발생, 니은이 근형질세망에서 칼슘이온 방출, 디귿이 축삭 종말에서 아세틸콜린 분비, 리을이 ATP 분해에 따른 근세사 활주 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상당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번 잘 외워두면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정답을 살펴보면 3번이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귿, 기억, 니은, 리을 숫인데요. 먼저 이 근육이 수축되려면 신경계에서 신호가 전달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삭 종말에서 아세틸콜린이 신호에 따라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의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형질세망에서 칼슘이온이 방출이 되고 이 칼슘이온에 따라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면서 거기서 ATP가 분해되고 에너지에 따른 근세사 활주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저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신다면 이제 이 근세사 활주설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잘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또 에너지 시스템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순간적인 고강도 운동을 위한 주요 에너지 시스템이고 운동 시작 시기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도, 높이뛰기, 20m 달리기 등에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ATP, PC, 지방산 대사, 젖산 시스템, 체온 조절 시스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4번은 일단 아닌 것 같죠. 에너지 대사인데 4번은 일단 아니고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을 했지만 강한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방단 대사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젖산 시스템 같은 경우엔 젖산 시스템이 가동을 하려면 해당 과정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순간적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해당 과정까지 가기도 전에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ATP, PC 시스템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매년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2025년에는 이런 운동생리학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적용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 발생하는 생리적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계산하는 문제 유형 또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특히 내분비계 관련된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골격근과 운동 등을 포함해서 내분비계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잘 학습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런 시험에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파이널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생리학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